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27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어, 이제 주말 동안 조금 편안하게 참고적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사에서 배우는 경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국은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이런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 체크 포인트는 남북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정말 국가가 이제 막 생겨가지고 막 이 새내기 같은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대국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대국과 같은 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분,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조금 한정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대국으로 가게 됐던 원인들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경제 쪽과 관련된 부분, 특히 남북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제가 딱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남북전쟁의 얘기가 나왔는데 자유무역, 보호무역,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자유무역, 보호무역, 지금도 요즘도 정말 많이 떠들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자유무역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들어본 FTA, 뭐 프리 트레이드먼트 어그리먼트인가 뭐시긴가 하는 놈이 있었죠.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놈들은 경제 블럭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죠. 경제 블럭. 지금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었던 것도 경제 블럭이고요, 일종의. 그리고 뭐 우리 이 에이펙이라든지 그다음에 EU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경제 블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EU는 약간 또 성격이 좀 다른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제 블럭, 아세안 뭐 이런 것들이 경제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당시에도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죠. 먼저 남북전쟁의 배경부터 먼저 살펴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력과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력의 다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부와 남부 간의 경제 기반의 차이에 기인하는데요. 일단 초창기 이 남부 지역 쪽 개척이 쭉 되면서 남부 지역은 일반적으로 날씨가 또 덥고 따뜻하고 좋다 보니까 면화 생산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상태였고 대노예제를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많은 땅을 가진 지주들이 대규모 노예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면화를 대규모로 대량 생산을 했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서 대량 생산된 면화는 영국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산업혁명이 이제 막 본격화돼가지고 막 불타오르기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이 미국의 값싼 면화가 제공되면서 물론 영국도 이 당시에 뭐 이 인클로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양 같은 것도 생산을 많이 해서 면화 생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목화 생산으로 인한 면화가 훨씬 가격이 좀 싸잖아요. 싼 부분도 있고 이 훨씬 더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영국은 비싸단 말이죠. 당시 영국이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값싼 면화를 또 얻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남부에서 생산된 대규모 대량의 면화를 영국이 소화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속에서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를 축적하는 이런 상부상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영국과 교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유무역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최초로 시작된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당시 공업적으로 봤을 때도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상공업이 시작된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면 영국이 유리한 거고 당연히 영국이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자유무역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유무역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96년이었던가요? 95년이었던가요? 그 WTO 가입하고 나가지고 우리 농산물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개방을 지금까지도 딜레이 시켜주고 있잖아요. 조금씩 개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똑같이 놓고 제품의 질과 서비스 갖고 승부하자라고 얘기하면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부는 어차피 영국이라는 이 물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무역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각 주별로 자치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반면 북부 쪽에서는 이제 공업 발달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여기는 면화 생산에서 막대한 노예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제를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요. 북부 지역 쪽은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가 필요한 거죠.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다 노예니까. 진짜 이런 일을 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노예제를 반대했었고요. 상공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우리는 출발하는 시점이니까 자유무역으로 동등하게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일종의 중상주의 정책이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출 장려하고 수입을 규제하는 정도의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야 돼. 왜? 얘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산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들의 부를 세금으로 땡겨내야 그래야 미국 전체가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들은 연방주의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남부, 여기가 북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남북 전쟁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우리의 링컨 대통령. 우리의 링컨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게티스버그 연설문에서 뭐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인가 뭐시인가 하면서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뭐 강조하고 외웠던 기억 있으시죠? 그거 발표하셨던 분, 링컨. 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 내용을 딱 보면 북부가 강하겠습니까? 군대로 봤을 때 남부가 강하겠습니까? 누가 강할까요? 그렇죠. 남부가 훨씬 강하죠. 돈이 많은데, 무기가 많은데, 그리고 영국 밀어주잖아요. 영국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근데 남부가 훨씬 강합니다. 남부가 훨씬 강한데 이 지금 노예 해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183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련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후 새로운 주들이 계속해서 연방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861년 링컨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남부의 7개 주가 분리 독립을 선언하죠. 사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남부에 있는 이 주가 우리는 얘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우리는 얘를 대통령으로 안 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따로 대통령을 뽑아버립니다. 이런 내전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1861년 이제 같은 해 4월에 남부 이 샘터 요새 지역에 공격이 있었는데 이 전쟁과 이제 이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남부군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었고 이 북부 지역은 그러면 지 혼자 흔들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북부 지역을 지원해 주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을 지원해 주는 국가는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들이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북부를 지원했던 이유는 남부 지역을 영국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 일전에 제가 과거에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 과거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 비슷했다라는 얘기 드렸죠. 뭐 왕을 안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잔다르크 1화 아마 생각해 보시면 또 기억나실 거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이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의 북부를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요. 스페인도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됐었는데 전세는 북부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쪽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링컨이 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히든 카드를 하나 꺼내게 되죠. 그 히든 카드가 노예제 폐지입니다.
그 히든카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히든카드가 노예제 폐지입니다. 노예제를, 그러니까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딱 폐지를 시켜버리니까 남부에 있는 노예들은 우리 고대 시대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고대 시대에 군대는 결국 대부분 농민이나 노예들이었잖아요. 노예, 노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특히 이제 노예들이 우리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1398년도에 위화도 해군 이후에 1398년도 들어와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1392년도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1398년도에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 2차 왕자의 난까지 1400년 무렵에 2차 왕자의 난까지 태종 이방원, 요즘 드라마 요즘에도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태종 이방원, 이성계의 5째 아들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나머지 자기 형제들을 첫째 형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둘째 형을 왕으로 당시에 올려놨었고요. 2대 임금이었던 정종이었죠. 그리고 이 나머지 셋째 형부터 시작을 해서 막내 동생까지, 배다른 막내 동생 둘까지 해가지고 정도전까지 엄쳐가지고 전부 싹 쓸어냈던 1차, 2차, 특히 2차에서 다 했었죠. 2차 왕자의 날. 이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 왕권의 이 욕심이 큰 인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이성계에게 제안을 해서 만들어냈냐면 사병철폐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병사, 사병들은 모두 철폐해라. 왜? 당시에 이 이방원이 데리고 있는 사병들이 엄청났으니까, 노비들이 엄청났으니까. 사병철폐를 주장을 했는데 이 이방원이 그걸 반대하면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제 셋째였던 방간하고 합쳐가지고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정도전을 죽이고 나서 이제 마지막 7째 지 막내 동생이었던 그 배다른 막내 동생 방석까지 다 죽이고요. 정종 2대 임금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이성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요. 사병철폐였습니다. 내가 정권 딱 잡고 나서는. 그러니까 사병이라고 하는 건 노예들, 노비들 굉장히 그들은 결국 만약에 내가 딴 마음을 품게 되면 군대가 되잖아요. 군대. 그래서 이 사병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병의 대부분은 노비 또는 노예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남부의 전쟁, 남부가 유리할 수 있었던 거, 돈이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노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군사 수가 많았다라는 거, 이런 거였는데 노예를 해방시켜버리니까 그 노예들이 남부의 기존 주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자신들을 억압하는 존재들인데 총뿌리를 반대로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그 유리했던 남부군이 링컨의 노예제 폐지 이 법안 하나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전세가 역전돼 버리죠. 이래서 북부가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고 노예제는 지금까지도 폐지되어 있는, 물론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흑백 차별이 굉장했고요. 지금도 좀 남아 있잖아요. 흑백 차별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영화 같은데 주인공들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백인 우월주의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는,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건, 뿌리 깊이 남아 있는 건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된 게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가 됐던 게 1894년 갑오개혁 때였죠. 근데 아마 제 또래 분들은 아마 이거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초등학교 때 보면 우리 집안 양반 가문이었어, 우리 집안 왕족 가문이었어, 우리 집안에 몇 대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10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다.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진 상태인데 일단 그런 상태고요. 일례로 1974년 무렵이었나요? 연도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974년, 72년이었는지 74년인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잖아요.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 자체가 인도의 최초의 왕조였던 마우리아 왕조가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3000년, 지금 400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폐지가 됐다고 지금 카스트 제도에서 과거의 과거의 수드라 출신들이 지금 이 크샤트리아나 브라만 출신이었던 사람들, 브라만은 뭐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직도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의식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거든요. 미국도 지금 아직까지 그 의식이 남아있는 거고요. 어쨌든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6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수치였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인 사망자가 32만 명이었습니다. 2배 가까운 사망자가 32만, 62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가 얼마나 지금 그 사상자가 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수치가 얼만큼 대단한 수치였고 얼마나 격렬한 전투였는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홈스테이트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명 자장농 육성법입니다. 이건 5년간 서부 개척에, 이제 미국이 이제 서부를 개척해야 되는 시대인데 서부 개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등기 비용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서부에 있는 국유지를 공짜로 분양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5년간 서부 개척에 기여만 해주면 됩니다. 거기 그 땅에서 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시대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서부 개척 시대. 아메리카 서부 횡단철도죠.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은화 일불, 캐리 쿠퍼 아주 유명했던 그 당시에 이 영화 배우도 있었고요.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짱고 이랬던 시대. 이때 이 홈스테이트 법이 발표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당시 유럽은 조금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많은 상태였는데 경제가 좀 좋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유럽에 엄청난 이 실업자들이 이민을 미국으로 오게 되죠. 막대한 이제 땅을 엄청나게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땅 다 공짜로 내 거가 될 수 있으니까 소위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이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1980년대 우리 드림 아메리카, 그 아메리칸 드림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어쨌든 이때 서부 개척 시대가 이래서 시작이 되고 이게 이 정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미국의 서부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을 하면서 발전을 크게 합니다. 공통적인 측면을 하나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1945년 해방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6.25 전쟁 3년간의 6.25 전쟁 완전 초토화되고 폐허가 돼 있었던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습니까? 베트남 전쟁이었죠. 그렇다면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2차 세계대전의 주범국이었고 패전국이었던 일본, 1945년도에 패망한 이후에 1980년대쯤 되면 세계 거의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섭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한국전쟁.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국들은 굉장한 경제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최근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 사업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오는 그 금액들이 지금 거의 천문학적인 이 단위의 재건 사업들이 지금 금액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해서 단순하게 다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이제 전쟁이 있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막대한 양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 막대한 양의 무기를 제공해주고 나면 미국의 무기가 없어질 정도의 얘기다, 상황까지 지원을 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신식 무기 미국 국내에 계속 방산업계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전쟁 이후에 서부 개척 과정에서 막대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이때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요게 미국이 강대국으로 갈 수 있었던 베이스가 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 이제 영국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영국을 밀어내고 이제 달러를 국제화 시키면서 1강국이 됐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막대한 전쟁 비용을 국가 입장에서 링컨 입장에서 감당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자가 붙지 않는 정부 지폐를 발행을 해서 기존에 막대하게 풀려져 있었던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금액으로 3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가 붙지 않는 그냥 종이 쪼가리로 바꿔주다 보니까 기존의 국채를 샀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죠. 이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는데 이제 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쪽과 관련돼 있는 국채 투자 관련 쪽에서의 암살설 그런 루머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들도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후에 이 국채 매입에 대해서 해놓고 나서 어떤 문제가 이제 반발들이 생겼냐면 기존에 민간이 통화 발행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걸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걸 딱 틀어쥐려고 했던 거였죠. 돈을 딱 틀어쥐고 정부가 조절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죠. 근데 문제는 이거 시행이 되고 나서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남북전쟁 1861년도였는데요. 남북전쟁 발생 이후에 1871, 2년 정도 한 10여 년 만에 미국의 당시의 물가가 한 90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물가가 5%, 8% 정도 미국 올라가 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가 비상인 상태잖아요. 8%가 올라서. 근데 90배, 900%입니다. 900%, 1000%죠. 1000%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붕괴시키고 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그 당시 무렵 엄청난 혼란기 때 당시 공산당 고위 간부로 퇴직을 했던 한 관리가 자기 퇴직금으로 이 사람들 물처럼 마시는 보드카, 우리나라 소주와 같은 보드카 한 병을 못 샀다고 하죠. 뭐 1000몇백 프로 금리, 물가가 인상되면서 그런 정도의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때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링컨 암살된 이후에 정부가 발행한 지폐는 다시 다 회수가 됐고요. 다시 통화 발행권은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연준이라고 소위 부르고 있는 연방준비 이사회 이쪽도 엄밀하게 지금 저 단체는 국가 게 아니잖아요. 민간 기업이잖아요. 이익을 취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 그게 이제 그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은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도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